안녕하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우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스페이스X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주는 정부의 것이었습니다. 나사,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국가가 예산을 짜고 국가가 로켓을 만들고 국가가 발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 남자가 조용히 스페이스X를 세웠습니다. 페이팔을 팔아번 돈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들고 말이죠. 당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켓은 국가도 수십 년이 걸리는 기술인데 민간 기업이? 그 회의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데는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펠컨 1 로켓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에서 모두 폭발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끝이었을 것이라고. 2008년 네 번째 펠컨 1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직후 나사가 계약서를 내밀었고 스페이스X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블루 오리진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사실 스페이스X보다 2년 앞선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더 오래됐고 더 많은 자금이 있었으며 설립자는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베이조스는 매년 아마존 주식을 팔아 블루 오리진에 약 1조 원씩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오랫동안. 그런데 말이죠. 2024년 현재 블루 오리진의 궤도 로켓, 즉 지구 대기권 밖 진짜 우주까지 올라가는 로켓은 아직 상업 운용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위 같은 기간 동안 300번 이상 발사된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숫자로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격차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전략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fail fast, iterate fast. 로켓이 폭발해도 그 폭발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재료가 됩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 중 폭발을 경험했지만 매번 수개월 안에 개선된 버전이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실패가 곧 개발 과정인 셈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반대입니다. 베이조스의 철학은 천천히, 완벽하게입니다. 회사 모토가 아예 라틴어로 점진적으로 그레이더팀 퍼라서테어, 즉 한 걸음씩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발사하는 전략이죠. 언뜻 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우주산업에서는 이 전략이 치명적으로 느립니다. 로켓 기술은 수백만 개의 부품이 극한의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 발사에서만 드러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의 진동, 대기권을 뚫고 오를 때의 공기 압력, 재진입할 때의 열. 이것들은 책상 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날려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직접 날리는 횟수에서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펠컨 9 로켓은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전 세계 우주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발사 횟수를 다 합쳐도 스페이스X가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가 각자의 로켓을 쏘는 사이 스페이스X 한 회사가 그 모두를 합친 것에 필적하는 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로켓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발사 빈도가 왜 중요할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은 1년에 한 번 완벽히 준비한 뒤에 차를 몹니다. 다른 한 명은 매일 차를 몰 때 실수하면 바로 고칩니다. 1년 뒤 누가 더 능숙한 운전자가 돼 있을까요? 로켓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린 횟수가 곧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X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재사용입니다. 펠컨 9의 1단 로켓, 즉 제일 밑에서 엔진을 태워 밀어올리는 부분은 발사 후 스스로 지구로 돌아와 다시 착륙합니다. 축구장만 한 드론십, 즉 바다 이 무인 착륙선 위에 정확히 내려앉습니다. 이 기술 하나가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나의 1단 로켓이 20번 이상 재사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 번 날고 버려지지 않듯 로켓도 이제 재사용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세퍼드 로켓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세퍼드는 우주 관광 수준의 로켓입니다. 카르만선, 그러니까 고도 100km의 우주 경계선을 살짝 넘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위성을 올리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데려다주는 궤도 비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블루 오리진이 뒤늦게 내놓은 궤도 로켓 유글레는 2025년 1월 첫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20년 늦은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체로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스페이스X와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 스페이스X는 이미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타쉽입니다.
높이 120m, 무게 5,000톤,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펠컨 9이 약 20톤의 화물을 우주로 올릴 수 있다면 스타쉽은 100톤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켓은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단 로켓 슈퍼헤비는 발사 후 발사탑에 장착된 기계팔 메카질라라 불리는 장치에 공중에서 잡혀 돌아옵니다. 마치 영화 장면 같은 이 기술이 2024년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이미 스타쉽을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으로 선택했습니다. 2020년대 말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착륙선은 스타쉽입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입니다. 그는 스타쉽 한 척에 100명의 사람을 태워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스타쉽 1000척이 동시에 출발하면 20년 안에 화성에 100만 명의 자급자족 도시를 세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10년 전 바다 위에 로켓을 착륙시키겠다는 말도 똑같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 황당한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물론 풀리지 않은 질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타쉽이 화성까지 가는 9개월의 여정 동안 인간의 몸은 방사선, 우주에서 쏟아지는 에너지 입자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공기뿐인데 착륙과 이륙은 가능할까요? 화성에서 자란 채소를 먹고 화성의 얼음을 녹여 물을 마시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로켓을 날릴 때마다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에서는 다음 펠컨 9위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바다 위 드론십에서는 방금 착륙한 로켓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텍사스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에서는 다음 스타쉽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두 번째 행성에 발을 딛는 날, 그 출발점은 지금 이 순간들이 쌓인 자리일 것입니다. 우주는 국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행성만의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